김건희 특검 수사를 피해 도주하다 붙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과 이외 사건 사고 소식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 씨가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34일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씨는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하고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데 어떤 계기로 검거가 됐습니까? 네, 일단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던 중에 도주를 했고 34일 만에 지금 검거가 됐는데 충북 충주시에 있는 그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가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팀에서는 도주 이후에 경찰과 협조를 해서 공조를 해서 그 행방을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씨는 이미 친형이 마련해준 그런 농막에서 머무르고 있었고 이날 식음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휴게소를 들렀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가 파악이 돼서 결국 현장에서 체포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늘 열리는데요. 김건희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내용, 그리고 계좌를 관리했던 정황, 또 전성배 씨와 연결고리까지 드러난 만큼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앞으로 구속이 될 경우에 특검은 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우선 먼저 특검에서 살펴볼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혐의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런 혐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중요한 내용이 당시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김건희 씨의 그런 통장 계좌까지도 관리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심지어는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이걸 보면은 결국 이제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충분히 관여를 하고 있었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상당히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씨가 보낸 메시지 중에 도이치에서는 손을 떼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당연히 김건희 씨도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충분히 최소한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 씨의 본인 혐의도 물론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되지만 결국 이제 김건희 씨의 관련된 그런 혐의와 관련해서 먼저 들여다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주포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또 당시에 김건희 씨와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따져볼 거고 그 밖에도 이제 건진법사를 소개해줬다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또 그 밖에 여러 인물들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이어서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김 전 장관 감치 결정 직후에 재판장을 향해서 유튜브에서 욕설과 비난을 하는 그런 초유의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흔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좀 이번 사건 이해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고 또 변호사로서 상당히 조금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로서 또 지켜야 될 그런 품위가 있는데 그런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사실 이런 일들이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결국 변호사는 재판에서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형사 재판에서는 그런 언행들을 상당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변호사의 그런 언행이 혹여라도 의뢰인에게 조금 부당한 영향을 줄까 불리하게 작용을 할까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사건 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면서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결코 사건 내부적으로는 유리하게 작용은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사건 내적인 부분을 신경 쓴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을 신경을 썼다. 여론 싸움을 의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항의를 하고 또 비난을 하게 된 그런 경위들을 봤을 때 일단 이 변호사들은 어떠한 법을 이야기를 하고 또 적법한 권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타당성을 떠나서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부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인데 결국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당당하게 법적인 권리를 주장을 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 판사에 대해서 항거를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뭐 사법부 혹은 이 재판부에서 상당히 부당하게 이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렸던 것 아닌가. 그것은 결국 이 사건 외부에서 보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그런 지지자들에 대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요. 이 변호인들에 대해서 감시재판에서 15일이 선고가 됐고 구치소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수용이 거부가 되고 이후에 집행명령 정지가 내려진 거잖아요. 이렇게 인적사항에 대해서 발언을 하기를 거부해서 수용이 안 되는 경우도 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감치 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특히나 이렇게 인적 사항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그것이 특정이 되지 않아서 감치가 되지 못했던 사례는 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예. 이런 상황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법률적인 그런 미비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형사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도 마찬가지고 또 구치소나 교도소 측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또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피의자나 혹은 피고인의 특정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형사 재판에 있어서도 제일 먼저 이 재판 진행 전에 확인하는 것이 그런 고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인정신문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해석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법률상 규정상의 미비점 이 부각되지 않았나 그런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원도 이번 행위에 대해서 인신공격이자 재판 신뢰를 훼손한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을 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법원이 이 정도로 좀 강한 입장을 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좀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전해주시죠.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런 경우는 극히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난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는 결국에는 이제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뭐 재판관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재판의 독립성을 모독하는 네. 행위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법 신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좀 심각한 언행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는 사법부에서는 지금 예고를 한 것처럼 필요한 절차들을 충분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다가 이 해당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변호사들이 다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 변호사법에 의하면은 변호사에게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징계가 있다고 한다면 뭐 견책부터 뭐 정직이나 제명까지도 일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징계 절차를 우선 의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보다 이제 강력한 그런 절차를 따지자면 결국에는 형사 고발 혹은 고소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변호인들의 그런 발언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방의 목적 역시도 충분히 인정이 되고 뭐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형사 고소 진행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법정 모독죄 역시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진행할 가능성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이 건물 관리인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을 이렇게 찾게 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어떤 거였나요? 일단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결국 DNA 정보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 초동 수사에서는 DNA 정보를 포함을 해서 유의미한 단서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013년에 미제로 전환이 됐었고 2016년에 미제 사건팀이 다시 수사에 착수를 하면서 일종의 전환점이 마련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16년, 2020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국가수 감정을
확보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범인의 DNA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강력 그런 범죄자들에 대한 전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도 진행이 됐었고 이제 거기서 특정이 되지 못하자 사망자들에 대해서까지도 수사를 확대해서 DNA 정보와 대조를 해봤는데 예. 그런 중에 한 병원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던 이 장 씨의 검체와 대조를 했더니 일치를 하는 그런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의 범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입기 직전에 방문을 했던 이 건물의 관리인이었던 60대 남성 장모 씨가 범인이었다라는 것을 특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예, 이 피해자가 10년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공소권이 없어 사건은 종결될 예정인데요. 장소나 수법, 유기 방식까지 동의를 했는데도 좀 오랫동안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20년 전의 사건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 DNA를 검출하는 그런 기술이 지금과는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좀 부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당시에 뭐 첨단 과학 수사 기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DNA 검출 자체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물론 어떤 사건이든 이 DNA 정보로만 사건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뭐 CCTV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이런 증거 자료들이 너무나 부족했고 또 한편으로는 범행 시간이라든가 장소들을 봤을 때 목격자도 확보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아무리 뭐 탐문 수사를 진행을 하고 또 다수의 전과자들과 이 사안을 대조해보고 뭐 수배 전단 배포도 있었지만 이런 여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뭐 DNA의 기술도 상당히 부족했고 그 밖에 단서를 찾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신정동 살인 사건 하면 이 엽기토끼 살인 사건으로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범인을 찾게 되면서 이 엽기토끼 사건은 전혀 무관한 사건으로 정리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엽기토끼 사건도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신정동에서 있었던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이제 당시에 피해자가 납치가 됐다가 해당 건물에서 숨어 있던 중 탈출을 극적으로 성공을 했었고 당시 이 범행 장소를 특정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던 것은 해당 건물 신발장에 붙어 있었던 그 스티커 그것이 이제 캐릭터 엽기토끼 캐릭터였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이 엽기토끼 사건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시기라든가 또 장소 또 범행의 수법을 비교해 봤을 때 앞서 있었던 이 두 차례 신정동 연쇄 사건과는 상당히 유사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일범의 소행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던 사건인데 이번에 이제 앞서 두 사건의 범인이 특정이 되면서 이 엽기토끼 사건은 다른 범인의 소행이다라는 점까지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 장 씨는 2006년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다른 성범죄로 수감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성립을 했었고 예. 그래서 이 동일범의 소행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이 이번 사건 수사 결과 또 나온 그런 결과 중에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정동 살인 사건의 범인이 20년 만에 찾게 된 만큼 이 엽기토끼 사건의 범인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경찰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 정당방위가 인정된 핵심 기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당방위라는 것은 뭐 자기나 혹은 타인의 그런 법익에 대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방어 행위의 상당성, 비례성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해의 수준과 또 방해의 정도가 상당하게 비례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한 10년 전에 좀 상당히 이슈가 되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예. 이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에게
빨래 건조대랑 그리고 이제 허리대로 폭행을 해서 결국 이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지고 사망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집주인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됐던 그 사건이 있었고 여기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 비례성이었습니다. 침해의 정도에 비해서 방위 수준이 너무 과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정당방위 성립 여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상당성, 비례성까지도 인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사안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 흉기를 들고 침입했던 A 씨와 몸싸움 끝에 이 제압을 하는 과정이었고 이때 이제 이 A 씨가 상해를 입었는데 본인이 들고 온 흉기에 아마 상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결국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한 이 가해자를 제압하면서 이 정도 상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이 비례성을 따졌을 때 충분히 방위가 된다, 정당 방위가 성립을 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그런 사안이었다라고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에서도 실질적인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침해가 있기도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가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심각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당 방위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례성이라는 게 내가 피해를 입은 정도만큼 상해를 입혔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군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구속 기한도 연장돼서 오는 24일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데요. 그럼 앞으로 A 씨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좀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A 씨에 대한 혐의는 결국 강도 상해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일단 칼을 들고 들어가서 결국 이 주거를 하고 있던 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강도 상해죄가 성립을 하고 이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는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특히 이제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추후에 뭐 어떠한 유리한 사정을 참작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감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법정형 자체가 높아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상당히 중한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법정형 자체로도 당연히 이제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흉기를 들고 이 야간에 집에 침입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점 역시도 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중형을 피할 수는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사건 사고와 관련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